자, 저희가 이제 새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고대 철학부터의 가르침이 있는데 저희가 수련하면서 각종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저희가 여기서 참나찾기 수련으로 하는 그런 것이 감각적인 지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겠죠. 감각적 지각이 정확한 참을 읽어내는데 휘둘리는 이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감각을 벗어나서 진리를 보려고 한 노력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방식을 아마도 좀 밝히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련의 방식도 있지만 고대에서부터 찾아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화동의학에서도 원인체나 마지막에 상위자라고 최상위자로 일컬어지는 걸 알려면 결국 이런 걸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서현수 선생 강의를 듣기 위해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했고요. 대략 제가 오늘 고대 철학이라고 이제 여기서 개념으로 잡은 부분은 서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쪽에 스토아파나 이쪽 부류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어떤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증거들을 한번 제가 같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우선 여기서 10년 전부터 됐죠. 예. 공부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건축 공부를 이제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제가 여기 참나찾기 수련원에서 다우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있는 정보를 끌어내가지고 답을 구한다. 이 개념을 접하고 서양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엔 바로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끌어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노력을 기술한 것들이 서양 철학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본질적인 걸 제가 공부를 하고 서양 제대로 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제가 확신을 쭉 대학생활 특히나 건축 철학 이론 이런 걸 이쪽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표현했듯이 이게 우리가 지금 소위 알고 있는 현대 철학들은 옛날 플라톤의 어떤 각주일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모든 서양 고대 철학이나 모든 서적들이나 거기 나온 내용들은 곧 지금 여기서 다우징, 우리 참나찾기 수련에서 다우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정보를 드러내는 이 경험에 대한 각주일 뿐 그거보다 별도 아닌 더 많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책들이길 제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옛날 고대 때부터 성인들이며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어떤 그 유일한 거의 하나의 어떤 그 목표점이었고요.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파들도 생겼고, 종교도 생기고, 전쟁도 나고, 대단한 어떤 주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흐린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항상 흐리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좀 설명하지 맙시다. 예. 원래 제가 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대 발표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 내용인데요.
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에서부터 11번의 석가모니까지 제가 이런 증거들 쭉 이제 책에서 찾았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나열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거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끊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1번부터 소크라테스부터 4번 세네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발표해 보는 걸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내용 구성의 목적은 오늘 발표의 목적은 전 굉장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어떤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잡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감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여기 같이 오신 분들과 그걸 나눔으로써 저 스스로도 뭔가 틀릴 거라는 부분에 대한 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도 뭐 떨치고 싶었고 그러니까 반성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닫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하고 싶은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발표 주제를 정하는데 일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성찰 반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우징이죠. 어떻게 하면 전 다우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까? 언제나 저는 그거를 제1 질문으로 놓고 언제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쪽에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대 철학가들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이론과 실천 방식과 삶의 방식 들여다본다면 뭐가 비교점일까?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정말 드러내고 이미 몰랐던 것을 더 알아채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용 구성을 이제 하였던 거고 주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는 항상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다우징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뭐 선생님 도안기 풍수지리에 적혀있는 다우징 잘하는 방법의 제 1번인데 저는 언제나 이 질문부터 솔직히 뭐 매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이 질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나를 저는 스스로 간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이제 모든 것에 반응하며 답을 주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에 배울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저는 이 질문이 핵심으로서 그 밑에 답을 해내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수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게 곧 철학이고 저희 삶이 이제 여기를 이제 펼치는 어떤 그런 토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참나찾기 수련원에서 가장 참나범이 하는 게 딱 이거지 않습니까? 우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가에서부터 우선 저희가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해도 아까 저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저는 정말 이걸 사실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경험을 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가로막고 있는 어떤 스스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방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나와의 교감에서 드러나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지기들의 어떤 경계 라인도 확실하게 이제 측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이제 우리가 다우징 이제 막대기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서도 진짜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에 의해서 몸이 이제 반응하는 것, 좀 명확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에 어떤 컨셉을 잡아서 허용을 했을 때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이 시스템
이걸 저희는 이제 여기 참나찾기 수련원에서 굉장히 핵심 수련 체계로서 갖고 있는 이 도구들인데요.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자발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이런 몸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들, 다우징 노트,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 내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사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독보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각한 만큼, 말 그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만큼 그게 정말 실천으로서 내가 삶에서도 그 사실에 대한 사실에 기획한 확신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저는 아쉬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증거들을 갖고 저희가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하고 정말 빠른 지름길을 갖고 있다고는 확신이 드는데, 참 머리로서 아는 만큼 이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언제나 남죠. 이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교황이 그때 이탈리아의 바티칸 교황이죠. 이게 미켈란젤로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각할 때 드러내는 거 말고 걷어낸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같은 이론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질리는 것, 드러내는 것,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면 드러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제가 그리스 그쪽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발표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거를 했는지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증거들 찾다가, 근데 미켈란젤로가 데이비드상이죠. 제가 많이 그때 보여드린 데이비드상, 요거를 만들 때 이제 교황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러 왔다고 하죠. 와서 놀라면서 이 한 반쯤 뭐 이렇게 걷어내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이 이제 묻습니다. 너는 정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조각을 잘하냐? 놀라움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딱 이렇게 대답한 게 딱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다비드가 아닌 것들만 걷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미 고대에서 넘어와서 이제 서기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미켈란젤로도 본인이 예술을 할 때 실제 실천으로서 그냥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것이 아트의 가장 핵심 가치이자 자세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문구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구인데, 말 그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누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그 방법이죠, 이것도. 그래서 저는 감각적 지각, 편견, 믿음, 기대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우징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곧 감각을 넘어선 초감각적 지각을, 언제나 이 발동하고 있는 이 초감각적 지각을 어떻게 하면 더 확연하게 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여기가 저의 삶의 어떤 연구 과제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 인지행동치료 선구자라고 불리는 앨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정 ABC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선 어마어마한 심리치료 쪽에서 선구자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우선 ABC 모델의 주요 핵심이 A,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보통 인간들은 B, 그것을 자기 색대로 해석하며 C, 그 해석에 따라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이 세 개의 이 사실 관찰을 해서 요 ABC 이 세 항목을 기본 모토로 이제 심리치료의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꿀 수 있다.
결국엔 심리 감정 치료가 굉장히 그때는 그왜 심리 치료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A, B, C라고 가지만 B에서 말 그대로 이 B 사건에 대한 생각, 의견을 바꿈으로써 B에서 C로 안 가고 D로 가서 E 전혀 다른 우리는 감정 체계에 놓일 수 있다. 이제 이거를 기본 모토로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거의 뭐 지금까지도 쓰이는 심리학 치료의 가장 뭐 핵심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다는 그 기초가 그 사람도 고대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갖고 온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이제 하죠.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게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가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에피테투스가 한 말이고 이제 어상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상은 현상이 아니라 우리 현상에 대한 본인의 투영되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불안해진다.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슷하게 시세로라고 로마 시대 또 철학가이자 스토아 또 학파 중에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 분명히 말하건대 영혼을 위한 의술은 있다. 그것이 철학이다. 몸이 아플 때와 달리 철학에서는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적인 힘,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 사고력, 이거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것을 고대 철학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많은 증거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심리치료, 명상 이런 것들이 이미 행해졌던 것, 그걸 갖고 그냥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잠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오늘 제가 이제 본 이제 발표가 구성되는 이제 목적이 이런 고대 철학가로부터의 그 가르침, 감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내면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실천 방식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부터 쭉 피타고라스, 디오게네스, 예수, 석가모니까지 제가 한번 그런 증거들을 찾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이제 바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네카 4번에 해당하는 세네카까지 오늘은 이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 제가 붙인 부제는 질문하는 기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시다시피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렸고 굉장히 질문하는 것을 즐겼고 그 질문하는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이 뭐 더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상대의 본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했죠. 그런 기법보다도 그게 그 소크라테스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었습니다. 그 삶의 지향점이었죠. 우선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그 무대는 옛날 이제 그리스 쪽 그 델피라는 동네에 있고 지금 보이시는 요 터가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 아폴로 신전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리 그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소크라테스 했던 말이라기 그보다는 많이 했지만 원래 있었어요. 요 아폴로 신전의 입구에 붙어 있었던 막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격언 비슷하게 문패 같이 이렇게 해서 딱 박혀 있었던 문구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신전이 상당히 유명한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증거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거랑 또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있었고 nothing 영어로는 이제 번역을 했었죠. 저기 책에서는 nothing over much, nothing too much라는 말인데요. 그것뿐이다. 그것 말고는 더 없다. 우리가 nothing much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인사할 때 what's up 할 때 저쪽에서 상대가 대답하는 게 보통 뭐 아무 일 없으면 nothing muc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 있어 오늘 어때? 라고 했을 때 뭐 별 특별한 일 없이 뭐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얘기인데 이제 거기 신청 문구에서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이 문구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nothing much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문구는 거의 그것뿐이다.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가 가장 큰 목표이자 너가 언제나 지침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인돼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각인돼 있었다고 요거에 대한 증거 거기 문헌은 이제 플라토의 저기 보면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폴로 신전 외에 델피 오라클 있죠. 오라클 신전 그 예언하고 했었던 그 오라클 오라클인데 오라클들이 이제 하는 얘기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얘기만을 들어라. 이게 제가 그냥 딴 것들은 번역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안 없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외부에서 뭐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소용이 없다. 너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그런 것을 또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너희 안에는 보석 중에 보석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말이 똑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우주와 신들을 알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문구가 델피 그 오라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그 오라클의 여기가 그 오라클들이 활동했던 데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이게 오라클이라고 이제 찾다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미지인데 신전이 그래서 델피 오라클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오라클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이라고 선언 이제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오라클은 자기를 현명하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게 없다는 걸 안다는 게 신탁을 받은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다. 다른 사람도 역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선 오라클이 받았다는 오라클로부터 받은 그 신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삶의 사명을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길러줘서 스스로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거에 일생을 바치기로 하죠. 그래서 신성한 사명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선에 대해 날마다 토론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폴로지에 나오는 이제 플라토가 소크라테스를 회고하면서 이제 있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거의 맨날이죠. 우리 그리스 그쪽 델피 거기는 나가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서 사람들이랑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어디 가치를 두는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핵심 내용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이나 논리들을 무참히 짓밟았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상당히 깨어진 상태로 뭐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이러한 문구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철학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도록 이끌었다. 이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언제나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라고 이제 의도를 했냐면 스스로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명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반응은 합리적인지,
더 현명하게, 더 정당하게 반응할 할 수는 있는지 이 핵심 질문들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몸에 배움으로써 소크라테스적 그런 질문하는 그 능력을 평생 지니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선 처음은 시작은 기본이 인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이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닌 믿음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소크라테스는 아까는 그 질문하는 거에 지금 핵심이 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소크라테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다이몬이 내 안에 있는 그 힘, 내 안에 있는 그 우주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제가 뭐 간략하게 아까 거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거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기본 믿음이었고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이성이 곧 자기 안에 있는 그 로고스, 다이몬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가치, 자기 깨어만 있다면 믿음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이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서 바뀐다. 감정은 믿음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새롭게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렇게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요거가 이제 소크라테스적 접근이고 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간다면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던지고 언제나 내가 정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스스로한테 질문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적 접근이었다. 간략하게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가 지닌 편견과 감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고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성을 조금 더 불을 밝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철학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논하고 싶은 철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픽테투스라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제가 에픽테투스에 붙인 부제는 내가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곧 에픽테투스가 삶의 그 철학에서 본인의 철학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질문이고 이것을 핵심으로 본인의 삶을 갖고 갔던 철학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발목은 목발은 이게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 맞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언제나 이 목발을 짚고 있었던 철학자로 기억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고난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선물로서 본인의 철학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저런 불구 이런 부분이. 론다 코넘이라고 유명한 베테랑 워 히어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여자이고요. 걸프전에 참전했었을 거예요. 걸프전에 참전했다가 이라크에서 헬기 조종사였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헬기가. 그래서 헬기 뒤에 탔던 군사들이랑 장병들이랑 아주 많이 죽고 자기랑 뭐 부기장이랑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뭐 팔목 다 부러지고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영화에서 봤듯이 비슷하게 이라크 군인들은 이제 그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군인들은 이 여자와 그 장병을 데리고 포로로 삼고 자기 이제 감옥으로 이제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데려가는 와중에 이 여자가 트럭 위에서도 성폭행을 수차례 당하면서 이제 갔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팔다리가 다 부러졌기 때문에 뭐 반항을 할 수도 없었다고 이제 하고요. 근데 8일 만에 우선 뭐 도망쳤든지 어떻게 풀려났든지 미군이 개입했겠죠 또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서 이제 미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여군인데요. 우선 중요한 게 에픽테투스에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 여자가 그 당시 잡혔을 때 그 포로 상태였을 때 이 여자가 했었던 이 실천이
굉장히 에픽테투스 철학에 이랑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우리를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잠들지, 무엇을 먹을지, 먹지 못할지 등등. 그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전부님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그래서 이제 그 코넘이라는 여자가 정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겁에 질려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낫다는 인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문제점을 뛰어넘어야 할 과제를 바라보는 것, 역경을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 여기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 같은 끔찍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 인간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당장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지 않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곧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본인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폭행 정도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폭행 당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어떤 분들은 성폭행 당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것도 많을 건데 그런 것을 점점 이겨내면서 감옥에서 포로로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절대 뭐 미국 정보 같은 거 발설도 안 했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결국엔 미군들이 와가지고 빼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했었던 그때 체험을 갖고 미군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 그 고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에픽테투스 거랑 연결시켰던 건 아니었는데 이 여자가 한 것이 굉장히 그 고대 철학에서 나온 스토아 그 에픽테투스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갖고 미군에게 전체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고 규모의 심리학적 개입이라고 하고요. 감정이 나를 통제하기 전에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침. 군인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해석 방식이 어떻게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친 다음 불합리한 믿음들을 아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이 질문 통해서 뭐가 더 정당하고 뭐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런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으로 반박을 해서 필요한 경우 좀 더 철학적인 관점의 그 믿음을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하는 법을 군인들한테 가르쳐서 어떤 불합리한 상황,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두렵고 겁나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성을 되도록이면 덜 타게 해서 객관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현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통제하게끔 교육을 이제 시키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전장에 나갔다가 당해버려서 도망치면 무기 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도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군에서는 지금 이 린다 코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린다 코너이 줬던 이 교훈에서 결국에는 군인들한테 생각법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게 가장 최강의 군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드는 거에 가장 핵심이구나 이거를 알고 미군은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이 정신 사상 쪽으로서 이 군대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투스로 다시 돌아가면 서기 55년에 지금의 터키 영토인 히에라폴리스, 저희 작년에 갔다 왔었죠. 히에라폴리스 거기서 태어났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투스가 습득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지었던 가명 같아요. 예명 뭐 이런 거. 원래 이름은 딴 이름이었겠죠. 두 번째 주인에 의해서 첫 번째 주인한테 어마어마하게 맞고 막 다리 다 부러지고 해가지고 지금 목발 이제 지으면서 두 번째 주인에게 이제 팔려가고 했는데 두 번째 주인이 굉장히 깨친 사람이라서 그런지 당대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허락이라는 게 무슨 학교에 등록을 시켜줬다는 것보다 스토아 철학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기관에서 받는 교육 자체가 아니라
시장 통해서 가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완전 말 그대로 길거리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익 하다는 표현이 현대에 와서는 상당히 근엄, 금욕, 굉장히 입술이 좀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입술 내려갔다면 근엄한 표정을 짓는 굉장히 자기 자신은 뭐 절대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뭐 이런 무뚝뚝하고 아주 뭐 폐쇄적인 사람 이런 쪽에 그게 의미를 더 가지는데 현대에서는 원래 스토이시즘은 그런 게 아니라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채색된 돌기둥 옛날 아테네 시장 스토아에서 이 돌기둥들 아고라나 이런 데 돌기둥들은 채색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 이름이었다 거기서 나왔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데서 대화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기본 그 교육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이시즘은 결국은 굉장히 길거리 철학, 대중을 위한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개념이 거의 100%지 지금의 금욕 이런 얘기랑은 전혀 동떨어진 원래 원어를 따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되고요. 누구든 얘기하고 싶은 누구든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 아테네 시장의 돌기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주인이 허락했다는 거가 여기 나갈 수 있게끔 해줬던 거죠. 근데 여기 나갈 것만 해도 노예 신분으로서는 힘들었던 건데 여기 나가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고 이제 기원전 3세기의 스토이시즘은 이제 여기 출현을 하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주변 제국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생겨났는데 이제 기원전 3세기라는 그 시대 당대의 그 상황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맞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게 대중의 어떤 그런 인기를 얻었고 그 당시에는 뭐 귀족에서부터 왕족 스토아 철학 공부 안 하면 뭐 약간 이게 왕따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서 나라가 짓밟히고 독재자에게 고문을 당할지라도 이성을 이용하여 외부 조건에 대한 집착이나 혐오를 극복하면 어떤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이제 이거를 주장.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의 국가, 본인의 사회가 닥친 어떤 그런 현상 그 외부적인 현상, 침략당 이런 거에 절대 동요를 하지 않고 강직하게 우리가 믿는 그 이성의 불을 밝히고 이걸 끈기 있게 나가자 이런 게 굉장히 큰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자유와 외적 저항이라는 철학 정신은 기원전 1세기에 로마로 또 퍼져나가고 로마 정치가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제국주의 독재에 대항하는 공화주의자들의 저항을 뒷받침한 철학으로 또 이용되고요. 근데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방도 당하고 많이 박해도 받았다고 합니다. 에픽테투스의 회복 탄력성 철학은 그래서 이제 에픽테투스는 자신의 그 노예의 상초투성이의 삶을 이제 역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말 그대로 내일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억압을 극복하고 평정심과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늘 질문했던 게 어떻게 하면 나는 늘 자기 영혼의 주인,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인. 거기서 표현은 이제 soul이라는 거를 썼지만은 제가 알기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픽테투스도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내 안에 있는 다이몬, 내 안에 있는 신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신성, 나의 내면의 힘에 의지하며 그것을 나의 내어 맡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했다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기하라고 이제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에픽테투스가 남긴 여러 가지 본인도 글을 안 썼습니다. 다 제자들이 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요.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에픽테투스가 말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죠. 우리의 의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욕구, 갈망,
혐오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 그게 곧 우리의 생각, 믿음 체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여기 몸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몸을 뭐 가꾸고 이런 거보다 몸에 뭐 주어진 어떤 영향력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 명성, 그 다음에 뭐 정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일어나는 뭐 환경, 뭐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개인으로서.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뿐이다. 믿음뿐이다. 여기서 이제 에픽테투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남긴 글을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 것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도 고어로 돼 있어도 상당히 읽기가 굉장히 명확하고도 쉬운데 에픽테투스가 그래서 주장했던 게 생각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생각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을지 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자유를 의지를 훔쳐갈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같이 남기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신간하는 이야기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도 자유의지만큼은 신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심어준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바로 이 순간에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온갖 결정을 우리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 기초라고 에픽테투스가 말하고 에픽테투스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제1영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즉 자신이 생각과 믿음의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제2영역 즉 외부의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주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통제밖에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근데 에픽테투스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은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하나가 우리는 제2영역에 있는 걸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그것을 영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통제하에 있는 제1영역, 즉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생각을 외부 세계, 즉 우리가 통제 못하는 영역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한번 괴로워한다. 또 무력감을 느끼고 자제력을 잃고 외부 상황이 곧 자기를 만들어버리게끔 완전 놓아버린다. 마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굉장히 심리학적에서도 이런 것에 연구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연구소에서 영국 병사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들이 전장에서 정서적 고통만 주대모한 있는 전투가 아니라 아내들과 나는 대화했다. 아내가 집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불평하는데 그 문제들을 이라크나 아프가에 살아있는 남편들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인 탈레반의 폭탄보다도 그들을 더 여기서 심하게 만들었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게 용기 이런 뭐 군인이 가지한 덕목들을 굉장히 힘을 많이 빼버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통계치를 이제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매이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당장 현실에서 해야 되는 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이럴 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이거를 잘 알아차려서 침착하게 상황을 바꾸고 통제하기 위해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그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라고 에픽테투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 그럼 통제하는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통해야 되는데 여기가 에픽테투스는 정확하게 개념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가 곧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당황하고 있구나. 이 알아참이 수반이 돼야지 하면서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적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에픽테투스의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픽테투스가 아까 말했듯이 에픽테투스적 상황 대처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미군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미군 필드 매뉴얼 FM 그 공식집에 있습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이제 군인에서 그쪽 뭐 장병에서도 좀 이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 유지하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으며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 걱정하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게 군대 매뉴얼입니다. 현재 전장에 나갔을 때 지켜야 되는 수칙, 이게 법인 거죠. 흥분했다가 다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안에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알다시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리버 목사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이제 이런 기도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평온, 침착성, 그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 이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그 알아차림. 여기 지혜의 힘은 그 알아차림에서 나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문구는 미국 내 알코올, 마약 이런 거 끊는 그런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서 맨날 시작할 때 내지 끝날 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에픽테투스의 교훈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에 보여준가 그가 처한 상황들이다. 에픽테투스가 이런 말을 또 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폭넓은 세계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하되 자기가 다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탓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된다. 자신이 실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아까 말했던 지혜이고 그것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집중해서 온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픽테투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그 알아차리는 그때 순간의 생각이 좀 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염에 해당하는 생각이 에픽테투스가 말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여기서 가르치는 도구로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 주관적인 감각, 편견, 잘못된 믿음, 근거 없는 기대치나 추측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의 불을 밝힐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과연 나는 본 상황에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을 고쳐나간다. 여기서 정당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 올바른 마땅함, 그러니까 정당하게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이 정당함이라는 기준은 에픽테투스가 가진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 소크라테스는 에픽테투스든 그 다이몬 내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에픽테투스의 또 이제 여러 흔적들 찾아보면 에픽테투스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도 이겁니다. 언제나 신께 기도하는 말, 나를 이제 인도하소서. 그때 당시에 제우스란 단어는 신이었습니다. 우리 말하는 그 하나님, 제 하나님. 신께 당신이 나한테 주신 어떠한 것도 나는 주저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을 보면 그 다음에 알팔로는 주저없이 뭐 질문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이 나를 통해서 뭐 이게 assigned me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통해서 뭐 역사하다, 나를 통해서 뭔가 행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이제 증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잡는 것, 고추나 기준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훨씬 더 핵심으로서 작용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였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성, 내가 곧 신이다, 내 안에 다인 우주, 이 개념, 이 정당함의 기준이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에픽테투스도 그랬다. 그것을 생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게 에픽테투스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까지가 에픽테투스가 한 말에 대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두 번째 스토아 철학자, 두 번째 철학자가 무소니우스 루푸스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테투스의 스승이었습니다. 아까 그 돌기둥들 밑에서 에피테투스가 이 루푸스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하죠. 이 사람의 제가 붙인 부제는 정신의 근육을 길러라.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실천파, 강성 실천파, 성실함 뭐 이쪽에 굉장히 그 투철했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천으로서의 철학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신의 근육을 길러라는 말이 실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에 근육을 기르듯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틱, 도덕 이런 뭐 이런 신성 여기서도 우리가 신성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 굉장한 생각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주장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실제 고대인들은 철학을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으로서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체육관에서도 배우고 연습한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통찰력 있는 정신만큼이나 강한 신체도 중요했다. 특히 플라톤은 우리가 고원이라는 그 단어 뜻도 갖고 있는데 넓은 어떤 고원. 근데 플라토가 어깨가 넓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토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철학자 클레안테스는 아까 에픽테투스의 그 말을 쓴 권투 선수였고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육군에서 가장 강한 군축에 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냉철하게 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적을 죽이고 하는 거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호플라이트가 방패 들고 창궐하는 이 전사들인데 이게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세 번의 전투에 참여하는데 세 번의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 모습이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사약을 마실 때 정말 자기 자신감과 용기 있게 그 마실 때 그때 상황과 거의 똑같았다고 회고하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죽을 때나 똑같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이제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또한 견유학파라서 개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견유학파 이 술독에서 언제나 살았다고 하는 디오게네스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 발표에서 제가 말할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 또한 굉장히 근육질의 몸에 술독에 살아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철학을 단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론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책상 머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제자들에게 교실에서 능숙할지 몰라도 실제 상황으로 나가 비참하게 파괴할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하고 언제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반의 반도 아니다. 실전에 나가서 너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말야 된다. 언제나 이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강조한 사람은 에픽테투스의 스승인 루푸스였다고 합니다. 루푸스는 로마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대중성과 이런 걸 많이 가지던 사람 같았고요. 스승이었고 많은 학생들 제자들이 많았었고 워낙 또 급진적인 시각을 가져가지고 추방도 많이 당했었고 신체와 정신 이걸 같이 훈련을 해야 된다. 힘든 역경을 참아내면서 영혼은 더 강해지고 남자다워지고 퇴락을 멀리하면서 자제를 배운다. 그러면서 루푸스가 남긴 말 중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론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쾌락에 저항해보지 않고서 정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제를 기울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며 이 실천 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신체적 쾌락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위장의 노예로 만든다 라고 이제 주장하며 실제 이제 피타고라스파 철학자들 피타고라스도 제가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철학학파인데 굉장히 강성파더라고요. 수련계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일화가 이런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연회를 열고는 손님들에게 음식 보여주면 하고 노예들 갖다 먹이면서 본인들의 자제력을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뭐 사람 제자들 뭐 방해되는 사람 죽이는 거 내지는 제자 박을 때도 숨어서 그 제자만 5년 정도 관찰하고 인간했다고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파 수련에 굉장히 그 정말 열성적으로 정말 실천의 끝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는 그래서 가끔 단식을 하는 것이 자제력이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했고 그때 단식 이런 것도 굉장히 도구로서 자제력을 그거 하는 자제력을 올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대략 우리 스토아에서 나오는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파르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스파르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훈련이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이런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고게라는 군사훈련 14년 과정인데 군사훈련만 막 이제 7살이 되면 이제 맡겨지는 거죠. 애들이 막상 무지로 살면 돼지 피로 만든 수프 먹고 그 수프만 먹어본 사람이 회고하게 수프만 먹어보고서도 야 당신의 스파르타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스프 하나 먹는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그 고난의 고통과 그 역경과 그거에 뭐 거의 끝이었다고 하죠. 노래, 춤, 전투, 훈련 통합적으로 받았으며 인내력 시험에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었고 맞아 죽는 애들 그 다음에 맨 끝으로는 야생으로 보내져서 늑대들과 온갖 야수들과 싸우면서 1년 동안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견뎌야지 14년 후에 군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훈련을 받고 전장을 뛰어나가는 군사 이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300 영화 그런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놓고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걸 경쟁할 수 있을지. 근데 요즘에 우리 프랑스 파리 테러 보면서 오바마가 그때 연설을 했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서로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상대방을 타격할까를 전략을 짜는 이 전략이 아니라 난 기꺼이 죽겠다고 달려들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애매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군사 개입이 뭐 이렇게 당장 방법은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 스파르타 군사훈련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스파르타 소년의 얘기 여우가 자신의 내장을 찍고 있는데도 여우 훔친 걸 들키기 싫어 내색하지 않았다. 이 훈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들키기 싫어서 자존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 잃기 싫어서 여기 다치자고 피도 흘려지는데도 내색 하나도 하지 않다. 그만큼 스파르타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루푸스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 근육, 우리 철학 훈련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루푸스가 우리가 보통 체육관에서 우리가 몸의 신체 근육을 단련시킨다 하면 요즘엔 더 쉬워졌죠. 근육량, 체지방 이런 온갖 거 검사해가지고 내가 무게 드는 것도 오늘은 5kg인데 한 달 뒤에 내가 15kg 줄 수 있네. 이게 수치적으로 딱딱딱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신적 철학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굉장히 고안을 해내고 이것을 수반해서 우리는 신체와 정신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기쓰기라는 도구를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서 그때 당시에는 일기쓰기가 후포네마타 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이고 일기쓰기라는 뭐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기록하다 뭐 이런 쪽의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고 봐도 됩니다. 일기쓰기 자기 점검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기쓰기는
철학 훈련 받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기에 그날 자신의 행동을 간단히 기록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고 적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날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섹스티우스가 했던 일이다. 하루가 끝나면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영혼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너의 어떤 악습을 고쳤느냐? 어떤 악행과 싸웠느냐? 어떤 의미에서 더 나아졌느냐? 이렇게 자신의 하루 행동을 들여다보는 습관보다 더 훌륭한 게 있을까? 이게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세네카가 이제 회고하는 화에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일기 쓰기는 또한 그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돌아보면서 어떤 믿음이 그런 감정을 유발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마련해주는 굉장히 탁월한 도구인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더 밝게 비춰보고 이치에 맞는지 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깊이 숙고한 뒤 그 믿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의 어떤 장인 거죠. 일기 쓰기라는 이 단순한 행위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쓰겠지만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일기 쓰기를 이용하면 곧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 스스로와 참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는 즉 자신의 파괴적인 사고 습관과 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시도해보는 것이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기 쓰기는 본인과의 소크라테스식 방법이다. 대화법,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의 장이다. 그래서 일기 쓰기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가장 로마가 번성했던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다고 하죠. 철학자였고 그다음에 생애 마지막 10년을 이 전장에서 보내면서 그때 날마다 일기 쓰며 황제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실현에 어떻게 하면 더 맞설 수 있을까 이거를 썼던 거가 명상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리치료계에서는 이 명상록이 굉장하게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많은 기법들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 아우렐리우스는 자신만을 위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불합리한 생각들을 추적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보고 더 현명한 사고 방식을 찾으려고 했고 그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응답을 했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상록에 보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일 그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응답했기 때문에 내용이 단편적인 반복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직접적인 오히려 그래서 더욱 그 아우레스가 남긴 거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우리가 더 절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제 일기 쓰기 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삶이 요구하는 것들부터 물러나서 자기 생각을 돌아보고 정신이 달리하는 내면의 체육관을 일기를 이용했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다. 그래서 일기 쓰기가 왜 이렇게 도움이 되나 이제 심리학자들, 현대 심리학자들이 조금이나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 자신에게 쓰는 글, 셀프 라이팅이라는 거가 보통 사람들이 이걸 접목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 내, 나의 이런 1인칭만 쓰다가 점차 다양한 인칭, 그는, 그것은, 그녀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 다음은 편안하게 연결하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연결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에 이게 점차 넓어진다는 어떤 그런 패턴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힘든 상황을 자기 개인의를 국한하지 않고 거리를 조금 두고 아주 조금이지만 그 조금의 차이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조금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타협할 수 있는 굉장히 돈 안 들이고 효과적인 돈 안 들이는 거는 제 말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너무나 다른 것들 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라고 하죠. 아우렐리우스도 그래서 이 일기 쓰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그 현적이 발생한 이벤트를 바라보는 요가듯이 그 마음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로서 사용했고 그것이 새로운 마음가짐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당한
마음다짐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고 습관이 들 때까지 그 일기쓰기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어떤 실수나 두려웠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일기쓰기가 아우렐리우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건 분명하고 지금도 많은 일반인들한테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이라고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 훈련으로서의 철학은 아까 루푸스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게 아까 말씀 고행, 신체를 단련하면서 이제 뭐 이제 이 철학적인 정신과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광신적인 기독교적 금욕주의로 관련되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상한 종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어쨌든 그 후는 뭐 기둥 박아놓고 그 위에서 음식 같은 거 사다리를 해가지고 받아놓고 이런 수도사들도 많았다고 하고 어떤 그때 시대 상황에서. 근데 현대 철학에서 점차 이제 비판이 많이 가잖아요. 현대 건축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도 사실이고 현대 철학이야 뭐 당연히 또 같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철학이란 원래 그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정신적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점점 그러니까 요즘에 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감성적인 그래 뭐 굉장히 어렵게만 다가가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학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실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철학은 원래 굉장히 명확하고 원래 간단한 것인데 이게 너무나 어렵게 지금 되어져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철학이 원래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라는 정신적인 운동이 이제 1990년대 프랑스에서도부터 이제 시작돼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확산 속도는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이런 정신과 신체를 훈련하는 이 철학 정신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자제력 기르기, 수치화된 자아를 측정하기, 점검하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하기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기법으로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이 운동, 이 어떻게 보면은 루푸스가 했지만 소크라테스도 당연히 했던 겁니다. 이 문구는 우리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저희 공부한 참나찾기 수련에서 소크라테스는 동료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체질을 연구하고 어떤 음식이나 음료 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자기 몸에 좋은지 알아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어떤 의사보다도 자신의 건강에 좋은 게 뭔지 더 잘 알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끝나고 나서 일과 끝나고 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에 적는 것도 일기쓰기를 통해서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거지만 그거 외에도 평소 순간순간에 자신들이 먹는 것, 자신들이 어떤 생각이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면서 자신들이 관찰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저 당시에서 소크라테스도 주장했고 많은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주장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체질을 감별하라. 체질을 감별할 때 여기서 뭐 어떤 오링 테스트나 뭐 근력 테스트 이용하라는 말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실제 먹어보면서 몸에서 반응하는지를 정말 집중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음식은 나한테 어떻게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착오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투철하게 음식이든 옷이든 뭐 물체든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고 뭐가 해로운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점검과 기록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그 핵심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말했듯이 고대 철학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주치의가 되도록 훈련시켜준다. 결국에는 정신과 신체를 운동하고 하는 게 스스로가 자신의 주치의가 의사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돼서 많은 이제 이론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루푸스의 마지막은 제가 요걸로 이제 에픽테투스의 제자의 말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신이
레슬링 선수의 트레이너처럼 당신을 거친 젊은이가 붙여놓았다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젊은이가 붙여놓은,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트레이너처럼 그래서 너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보다 저는 더 와닿던 말이 결국엔 신의 범주 안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가 좀 더 확실하게 느끼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 붙여놨다. 그러니까 신이 심판관이고 신이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쨌든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신성, 내 안의 힘, 내 안의 우주,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 역경처럼 보이는 상황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위트 있게 넘어가라, 용기 있게 넘어가라, 즐겁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이제 했다고 보여집니다. 루푸스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벌써 9시인데 세네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세네카가 되게 이제 유명한 이유가, 세네카가 이제 불과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원전 4세기부터 살았으니까는 이게 스토아 철학이 태동 때부터 거의 같이 했었죠. 굉장히 병이 많아가지고 신체가 너무 변형했기 때문에 철학을 아까 주치로서 사용했던 것 같이 자기의 질병 치료, 이런 실험부터 이런 걸로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실천 철학의 어떤 하나의 또 축을 가진 사람이고요. 화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자기 개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하여 이 책은 화를 잘 내는 자신의 동생한테 보낸 책입니다. 편지들입니다. 그걸 묶었습니다. 첫 질문은 이 책에 나오는 결정적인 화는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합리하게 통제할 수 없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세네카의 주장은 감정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알아차림을 기반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이거가 더 명확한 어떤 그런 설명 같아요. 우선 세네카가 말하길 화는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내는 판단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판단이 습관이 되거나 몸에 깊이 배어있다면 그 상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라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대로 우리 마음으로 관찰하면 화를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주장하는 게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은 화를 언제나 알아차림으로 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기록이 중요한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기록하라. 모든 사람은 같은 시점에 같은 지점과 같은 요소에 의해 화를 내 상처받지 않는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후에 화를 내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기다리는 것보다 말 그대로 침착하게 상황을 제 3의 입장에 빠져나와서 관찰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 더 직접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치밀었던 화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둘러싸고 나에게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상을 쓰기보다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것도 저희는 확실한 어떤 몸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미소를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 명확한 차이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소를 지어 보인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이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을 세네카는 썼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어 보일 때 이 사람이 했던 이제 목소리 부드럽게 하면 발걸음 침착하게 하라. 그러면 조금씩 그런 외적인 모습 내리는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화의 단점들이나 반복해서 펼쳐 보이고 화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반복해서이다. 화로 이루어진 핵심적인 생각과 믿음에 반복해서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믿음은 우리 몸에 깊이 배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깊이 상처가 있는 만큼 그거를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뽑아내서 아예 제거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지점을 확인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그 방식을 고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로 이어진 또 다른 요인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
낙관적인 기대는 언제나 우리는 기대치를 갖고 있고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안에 있는데 그것과 딱 다르게 상황이 딱 일어나면 바로 이제 심하게 흥분하고 당황하고 동요한다.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거 방식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예정되어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우선 일단 보고 분석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격을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온다. 그리고 분노는 자기와 관계없는 자신과 관계시킨다. 지겨운 인간의 정신나간 행동을 미치광이가 하는 말을 아이들의 심통을 왜 참아야 한다.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을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은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 연극, 비극, 셰익스피어의 비극, 이 연극 이게 원래 비극이 굉장히 그 로마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한 축이었는데요. 이 비극을 그 극장에 가가지고 비극을 관람하는 것이 대중 치료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본 관객들이 왜냐면 비극들은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현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막장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극 연극에 옮겨놔서 이제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관객들이 극장을 나가 각자 애지중지한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까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불만스러웠던 것이 모두 뒤흔들리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도구 내지는 대중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가를 고안하는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비극이라는 거. 비극 속에 대해서는 상기하면서 역경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난적인 어떤 그런 글을 쓰게끔 작가들이 그때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스토아 철학의 낙관주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진 다른 학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고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로고스의 그 원 그리스어고요. 자연이 인간에게 의식 이전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이미 내렸고 이런 축복 덕분에 인간은 모든 상황에 자신의 적응시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믿었고 스토아 철학이 그것이 이제 낙관주의.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힘이 있고 우주적인 전체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 낙관주의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로고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로고스라고 명명을 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로고스는 신 또는 제우스라고 불리기도 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스며들어 있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지휘하는 신성한 우주적 지혜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우주의 위대한 지휘자이며 이 로고스 덕분에 모든 것은 최신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로고스 덕분에 이 모든 상황은 그 상황대로 굉장히 최선이다. 가장 결과로서는 가장 더할 것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쪽의 믿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모든 역경은 훈련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도덕적 가치를 오해하지 않고 외부 세계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게끔 자기 자신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에 최선의 결과를 맺도록 해줄 테지만 그런 우주적 과정 속에 인간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고 심지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맺고 삶을 살아갈 때 외부의 세계의 어떤 그런 상처를 안 입고 사는 과정 중에 정의를 위해 싸워야 되는 순간도 있고 아까 소크라테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사약을 마셔 모함을 받고 사약을 마셔 이제 죽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로고스 그것마저 다 로고스다. 이제 이런 쪽에 추출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을 정말 성실하게 실천적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이 세네카 하면 또 다시 미군 군대에서도 다시 갖다 쓰는 어떤 심리학적인 그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불합리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굉장히 모든 군인들한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하면서 대비시키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그러니까 온갖 말 그대로 갑자기 참수를 당하는 상황에 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대학살이 일어나서 시체들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시켜가지고 대비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철학의 사조에서 모두 했던 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 쓰는 건데, 미국 군대에서 특히 이런 기법을 많이 써서 더 강인한 군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 이게 특수부대인데 스페츠나즈는 특이하게 더 훈련을 하나 더 하는데, 극기 훈련을 자다가 새벽 2시인가 깨워가지고 극기 훈련을 시키는데, 극기 훈련의 맨 마지막 과정이 온갖 동물 시체들이 이 내장이나 피가 있는 그 수영장 웅덩이를 수영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겪은 특수부대들이 1990년대 러시아 체치니아 그때 전쟁할 때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체첸군. 그때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게 그 대학살이 일어난 그 장면을 전혀 감정적인 그런 거 없이 잘, 말 그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잘 수행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훈련 덕분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군대에서 많이 갖다 쓰는 스투아 철학을 기법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기법들이고, 더 저희가 오히려 더 삶에서 이런 것들 적용시켜서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투아 철학의 미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이었고,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금욕하고 뭐 이런 쪽의 성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생겨나는지 고민했고, 왜 생겨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더 올바르게 그러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고민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그 허약함, 한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가진 로고스, 그리고 그로 인해 발현되는 회복 탄력 능력을 강조했던 철학 사조이고 실천 철학이었습니다. 오늘은 4번 세네카까지 했는데 다음에 할 것들이 굉장히 또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피타고라스는 로고스의 각인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만트라 수련, 소리 수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돼 있고, 디오게네스, 플라토, 예수도 시편에서 제가 뒤에 하나가 더 있구나 했지만, 예수님도 보면 멈추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적들이 감각에서 벗어났을 때 그 신성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고 한다는 것을 대해서 말씀으로서 남긴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증거들을 제가 조금 더 찾아서 다음번 예수편에 발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제 9시가 조금 넘었네요. 식사는 질문 있으면 말씀. 역시 토론이 필요하다. 예. 토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참나가 뭐냐, 그 소크라테스가 스토아 학파가 됐던 식으로 그걸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토론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바꾸게 되는 길이 저기 있다. 그래서 저걸 따뜻하게도 많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맙고,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저게 과거의 생활이 오늘의 삶이다. 근데 우리는 저건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아. 가슴이 참 많이 뭉클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스토아파가 말하는데 예수가 스토아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느낌? 그러네. 제우스만 야훼로 바꾸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 자료 들어갈 때
성경 자체가 수파, 알파 적인 그런 거 해가지고 기록했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 못하고 흔들리나. 본경 말고 외경까지 따지면 그런 흔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동양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주를 아시는데 뭐 동양만 갔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오늘 이거 경우 보면 이거 참 좋은 건데. 저희가 노상 있었던 것 중에 저런 얘기 좋은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한다. 왜?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선생님 통제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우리는 많아요. 서양 애들은 통제라는 말을 좋아하죠. 근데 통제라는 말을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통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하려는 부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생각만 마음 놓고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주인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돼서 자기 생각은 남 탓하고 통제는 딴 사람 외부적인 거 하려고 이래서 아까 문제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일기쓰기도 있고 뭐도 있고 저도 일기쓰기 가끔 이 수련을 잠시 권하기도 하는 편인데 사실은 또 없고 시뮬레이션 단어를 써서 그 각종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뭐 군사훈련에서 쓴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수련하는 데서 그거를 안 하면 자연과 신을 이해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지금 그 군인들이 어떤 상황을 돌파하고 어떤 상황이 나와도 이기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수련도 사실은 모든 상황에다 맞는 법을 찾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 평화롭게 사는 법 같은 걸 어떻게 연구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군인들은 저희들은 평화롭게 살고 죽을 때나 살을 때나 이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해야 해서 넘어가는 게 자기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례를 든 그 군인들보다도 하다못해 피 쏟아진 데 가서 하지는 못해도 굉장히 리얼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전에 저희가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교활한 일이보다 더 교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수련을 차분하고 유쾌하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상황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건 지금 오늘 수학과에서 얘기한 걸 보면 에피투레스 얘기처럼 자기가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이건 할 수 없이 놔두든가 만적의 날처럼 뒤집어 엎다가 지가 죽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통제되는 상황이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지지 않고 이겨가는 법. 근데 요거 같은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이게 저희 수련에 사실은 제가 수시로 하는 말들에 거의 다 들어있긴 한데 제가 아마 다우징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우징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모든 걸 있는데 틀리는 걸 보면 내가 어디쯤 가 있는지 안다.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가 수련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게 다우징에서 답을 찾아보는 결과가 이것처럼 정확하게 자기 현주소를 드러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우징을 만난 게 인생의 아주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링 테스트나 다른 쪽에서 줄 수 있는 거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를 다우징 때문에 그게 그거 같은 거였구나. 우리 일생의 삶도 결국은 그거였구나를 이제 찾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 글씨를 쓰든 안 쓰든 쓰는 건 상황을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사상체질이나 오행체질 이런 거는 생각보다 소크라테스처럼 나한테 어디가 좋다 어디를 써서 이걸 먹었더니 오늘은 설사가 났는데 오늘은 이런 걸 먹었어. 난 밥을 오늘은 진하게 먹거나 쌀을 안 먹고 밀을 먹었더니 이상하게 변비가 없었어. 이런 걸 쓰다가 보면 똑같은 걸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써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건데 요거를 누구한테나 만든 걸 옮기면 의학이론이고 자기는 그거 아니어도
사실 체질을 들만데 나한테 큰 탈은 별로 없던데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점수를 놓고 따지면 40점짜리 때 이런 거는 크게 탈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원리를 찾아가는 방식에 거기다 최고 원리까지 알으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런 사고 자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극성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됐는데 저는 그 에픽테투스가 예전에 한번 봤을 텐데 지금 이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노예였는지는 정말 또 몰랐고요. 근데 그 정말 대단했네요. 제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명료하게 따지고 들었다는 게 아주 그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제목 자체도 좋았고 초감각적인 거로 들어가려면 감정적인 절대 지지 말거나 감각적인 데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 주제가 스토아파랑 굉장히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토아파 거를 배운 거라고는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운 거 하고요. 그때 금욕주의 뭐 이런 거 배운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캐스트 들어가면 스토아파 살짝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본 게 거의 다인데 제가 분명히 틀린 줄 알았어요. 소개해드린 게. 왜냐하면 단어 몇 개가 딱 나오는데 같이 써서 그렇게 내용이 해석될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돌리는 시뮬레이션이죠. 이 두 개가 충돌하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택도 없는 철학이든가 괜찮은 철학이라면 해석해서 우리한테 들려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 보면 제가 첫날 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현상과 해석, 현상과 본질 이거를 제가 처음에 딱 강의하고 시작을 하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걸 제가 첫날 강의하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고 들어가는 건 머리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이 연결돼서 아주 멋있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늘은 뭐 원래부터 있어도 끝까지 다 하기는 어려웠겠네.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천천히. 예, 요걸 시간 조절을 한번 해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나눠 듣는 방식을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한 번으로 다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일찍 네, 잡아서. 네. 그래 우리가 12월 건너뛰려고 그런 것 중에 하루는 잡아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큰 박수로